안녕하십니까. 다시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가운을 입어야 될 날이 반팔이 이제는 어색해지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지금 우리가 지금 만암 비프를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암졸직이 발생 단원에서 여러 가지 짜투리 이야기나 정리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번 시간 내용 중에서 일단 젖산 농도의 상승, 그죠? 동맥혈관. 동맥혈관은 우리 몸 전체를 지배하는 어떤 에너지 공급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맥혈관계에서 젖산, 과립부에 의해서 젖산의 농도가 상승하면 일시적이죠. 젖산의 농도가 상승하면 산이니까 당연히 산성화가 됩니다. 그죠? 이런 것을 대사성산증. 저번에 얘기 드렸을 때 혹시나 오해가 있으셨을까 싶어서 한번 그거 반복하고 갑니다. 이렇게 했을 때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숨을 더 깊고 더 빠르게 호흡의 횟수를 증가시키게 되면 중성이 되겠죠. 다시.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또 더 지나치게 되면 호흡에 의해서 호흡성, 제가 저번에 대사성이라고 했나요? 호흡성 알칼리성이 오게 되죠. 알칼리증. 대사성 산증.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저도 지금 조금씩 틀릴 수도 있는데요. 큰 맥락에서 설명을 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젖산이 피루빈산으로 바뀌게 되고, 피루빈산이 이제 산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전자전달계, TCA 전자전달계를 통해서 전자전달계에 대해서 산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TCA 전자전달계도 있지만 우리 몸은 저효율의 어떤 해당계가 존재하죠. 해당계는 이제 글라이콜리시스라고 알려져 있는데 글루코즈를 분해하는 겁니다. 포도당을 분해하는 거죠. 네. 포도당을 분해하는 건데 해당계 세포질에서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고 이건 뭐 기존에 의학적으로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가설을 통해서 대사성 산증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어떤 가설이 증명되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일어난다라고 보고 호흡을 많이 할 때, 과호흡할 때 알칼리증이 되는 이런 현상들, 과호흡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계는 포도당을 분해하는 것인데 이건 이제 세포계에서 일어나고 세포질에서 일어나게 되죠. 이것은 좀 이렇게 단세포 생물이 에너지를 얻는 방법입니다. 단세포 생물은 저효율이지만 그러니까 포도당 하나를 분해했을 때 적은 ATP라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저효율이고 이 저효율에서 발열량은 많겠죠. 발열이 많아지고 어떤 에너지가 발열로서 많이 소모되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이렇게 얻어내는 거는 적어진다. 저효율의 ATP. 그래서 단세포 생물에서 무산소 환경에서 일어나는 거죠. 산소가 적은 환경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등한 생물에서 무산소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이 해당계인데 우리 몸은 이 해당계와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고등의 방법인 고효율이고요. 고효율은 ATP를 많이 얻을 수 있다는 뜻이죠. 고효율에 많은 ATP를 얻을 전자전달계를 같이 사용한다. 이것은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세포질에서 이 해당계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단세포 생물의 어떤 무산소 환경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산소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산소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이 큰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많은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고 그것은 결국 동맥혈관으로 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을 이 구조, 스트럭처, 그죠? 구조물을 몸이라는 구조물을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여기 설명을 해드렸고, 사람은 고등동물로서 이렇게 무산소 환경에서 하는 것과 산소 환경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 두 가지 체계를 하나의 세포 내에서 둘 다 이루어지고 있다. 세포 질에서는 그냥 이런 질 전체적인 곳에서는 해당이 이루어지고, 미토콘드리아, 그죠?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산소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제 책에서도 열역학의 법칙을 활용하는데요. 열역학, 제1법칙, 제2법칙 이런 게 있죠. 열역학의 법칙들은 어떤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자동차나 오토바이 같은 이런 거에 있어서 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역학의 법칙이 생로병사책 124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제 책이 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열은 무엇이다? 가립구의 증가다. 가립구 증가에 의해서 열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소적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기초 체온도 그렇고, 이것이 제가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열쇠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것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고 증명을 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몸에서 이 한의학적 관점에서 열이 많다라는 것은 가립구가 증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열이 난다. 고열이 날 때는 백혈구가 증가된다고 동영상 초반 만암비풀 초반 파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고열은 백혈구 증가되는 것은 가립구가 증가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열역학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 에너지 대사에 있어서 에너지 대사, 우리가 에너지 대사, 저는 이제 이 염증이라는 것도 에너지 대사의 관점에서 바라보거든요. 에너지의 사용의 증가, 사용 속도의 증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에서는 사용한다 이런 걸 이제 대사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에너지 대사의 관점에서는 이 열역학의 법칙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 버릴 수 있는, 제 책에서 버릴 수 있는 열이 발생하는 것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이고, 그것은 버리는 것이 된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 법칙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열은 부산물이다. 발열은 부산물이다. 발열은 부산물로 생성이 된다. 만약에 발열이 억제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발열이 너무 온도가 올라가서 발열이 더 이상 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에너지 생산이 불가능해지겠죠. 에너지 생산 불가, 그죠? 발열이라는 것, 열을 발산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우리가 애들이 아파서 고열이 날 때라든지 전염병에 걸려서 고열이 나든 이런 이 발열의 과정, 에너지 생산 불가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생산은 누가 합니까? 과립구가 하게 되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염증을 정의하다의 내용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또 다루어지게 됩니다. 가립구는 우리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열쇠에서 설명을 많이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를 이제 만성염증과 암, 만성염증과 암은 전체적으로 몸 전체적으로, 당연히 만성염증과 암은 국소적으로 발생한 거죠. 국소적으로 발생한 만성염증과 암은 몸 전체적으로 컨트롤되어야 한다. 컨트롤되어야 한다. 이렇게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왜냐? 우리는 이 동맥혈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맥혈도 있지만 이 혈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과립구가 몸을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과립구의 전체적인 레벨, 전체적인 수준,
레벨이라고 하죠. 가립구의 전체적인 높이, 그죠? 수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립구의 수위가 어느 정도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몸 전체적으로 컨트롤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소적으로 만성염증과 암 조직을 제거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뭐 소파술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사열, 피가 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립구가 감소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국소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몸 전체적으로, 전신적으로 이런 암과 만성염증을 국소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치료하지만 양방면에서 치료가 가능하다. 국소적으로 만약 제거가 되었을 땐 뭐 물론 만성염증 암이 사라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신적으로 가립구는 그 만성염증과 암 조직을 지탱했던 가립구가 증가된 그 상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증가는 그대로. 일단은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가립구 가다증이라는 가립구 가다증 증상, 가립구 가다 증상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음 시간쯤에 또 암 조직의 발생 파트에서 가립구 가다 증상이 소개가 될 것입니다. 가립구 가다 증상을 이제 뭐 1번, 2번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가립구 가다가 일어났을 때 우리 몸에서는 만성염증과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증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립구가 몸의 동맥혈관에서 증가되었을 때 몸의 산성도가 더 심해졌을 때, 산성화가 심해졌을 때 우리 몸의 증상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립구의 세 번째 열쇠에서 젖산이 뇌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뭐 논문으로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라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젖산이 뇌의 에너지원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현대의학과 현대과학에 있어서 생물학, 현대생명공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사실들이 최근에 진행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젖산이 뇌의 에너지원이 된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동맥혈에 가득 찬 우리 젖산이 뇌로는 간다는 얘기죠. 뇌 에너지원이 된다는 것은 결국 젖산이 소모가 된다는 뜻을 얘기합니다. 젖산이 소모가 된다는 것은 동맥혈관계의 산도가 떨어진다는 뜻이고 중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물론 심할 때는 호흡이 가빠져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뇌의 에너지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젖산이 근육 쪽으로는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젖산이 많아지고 몸이 이제 제가 가립구 가다 증상을 이해하고 모니터링하면서 뭐 피를 뽑아볼 필요가 없이 제 몸에서 가립구가 증가된 상태, 줄어든 상태, 정상적으로 줄어든 상태, 좀 가다된 상태인지를 알게 되고, 이것은 가립구 가다 증상을 알게 되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가립구는 바로 활력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활력이라 그러면 조금 이상한 스피드, 몸이 빨라지는 거죠. 스피드가 빨라지는 거예요. 활력과 스피드가 빨라지는 상황을 보면서 가립구가 제가 증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열쇠에서 활력과 스피드 증가되는 것은 결국 가립구가 증가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립구 증가를 이렇게 몸의 제 활동, 생각의 속도나 활동의 속도를 보고 가립구 가다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모니터링하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가립구 가다 증상을 정리하게 되었고요. 가립구 가다 증상이 있을 때 만성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여러 번 체험하게 됩니다. 뇌에서는 에너지원이 되고 그 가립구 가다 증상이 있을 때는 우리 젖산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뇌의 속도가 빨라지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뇌의 회전 속도, 두뇌 회전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근육에서 피로감은 오지를 않더라고요. 물론 스트레칭을 해주면 근육의 피로가 좀 느껴지기도 하는데 근육의 피로는 느껴지지 않고 근육은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많이 필요해지고요. 근육과 동맥혈관계에서 젖산이 근육으로는 가지 않더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은 우리 삶을 모니터링 할 때 알게 된 내용입니다. 제가 그럼 뇌로는 가지만 뇌 조직으로는 가지만 근육 쪽으로 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락테이트 셔틀 하이포테시스죠. 락테이트가 셔틀버스를 타고 왕복버스를 타고 가설입니다. 그죠? 락테이트가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을 한다더라. 어디로? 뇌로 이동을 하거나 또 하나 있죠. 정소 같은 것도 그렇죠. 정소라는 거는 정자를 생성하는 곳입니다. 젖산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저번에 제가 그 앞쪽 이야기에서 정자들이 젖산을 대사할 수 있다. 젖산을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정소나 뇌로는 가지만 근육 쪽으로는 이동하지 않더라. 막혀 있더라는 거죠. 이게 락테이트 셔틀 하이포테시스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락테이트 셔틀이 가는데 락테이트가 동맥혈관이 많으면은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나눠주느냐? 다 나눠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스트레칭을 할 때 근육 쪽으로 조금 가는 것 같은 생각은 좀 드는데요. 스트레칭이 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 근육이 머리를 많이 쓴다고 해서 근육이 필요해지지 않습니다. 운동을 좀 해야 되죠. 사람은 결국에는 이 노동을 해야 된다. 운동과 일, 신체적인 일을 해야 된다. 노동이죠. 노동의 가치가 그래서 이제 숭상을 받고 있는 중요시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락테이트가 가지 않는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만약에 젖산이 많아졌을 때 운동을 하게 된다면 근육 쪽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근육의 피로도가 근육의 활동뿐만 아니라 동맥혈에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 만성염증과 암은 몸 전체적으로 컨트롤 되어야 한다라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왜냐하면은 가리고 가다 증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암의 전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암 조직이 생겼을 때 암세포를 논하지 않는다고 저번에 설명을 드렸죠. 세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암 조직을 설명해야 되고 만성염증 조직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잇몸 쪽에서 만성염증이 잘 생기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겨드랑이에 있는 아포크린샘, 땀샘의 일종인 아포크린샘에서 한선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쪽을 주 루트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주된 길로서 치아 쪽이거나 저쪽이거나 치아 쪽에서 염증이 잘 발생하지 않아요. 치아 쪽에서는 염증이 생기는 것은 잇몸 치주염을 얘기하는 겁니다. 치주 말고 치수, 신경 같은 경우에 충치로 인해서 오기 때문에 물론 이제 스트레스성 신경염증도 있는데요. 치아 신경염증도 있지만 치주염을 주로 얘기하면 잇몸 뼈가 나빠지면서 어떤 염증 덩어리를 형성하게 되죠. 염증 덩어리, 염증 조직입니다. 암 조직은 만성염증과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설명드렸는데 저번 시간에서 제가 이야기 설명을 드리다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전이의 문제인데 암의 전이의 문제가 결국에는 가리코의 피난처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가리코의 피난처. 폐와 골수. 우리가 암이 말기에 제 4기가 되면 메타스테이시스가 일어난다고 그러죠. 전이. 이거 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이라는 게 이게 뭔가 폐하고 골수까지 다 전이 되어서 이 사람은 원발성 원래 발생했던 원발성이라고 합니다. 국소적으로 발생한 조직을 암조직을 제거해도 전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생할 가능성이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전이. 이건 전이에 대한 것이 폐와 골수 쪽으로 많이 되는 것은 암의 피난처, 가리코의 피난처, 가리코가 많이 모여있는 가리코가 모여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왜냐면은 산소가 많을 때는 가리코는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리코 세포는 살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모이게 됩니다. 가리코 피난처에서 모이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산소를 싫어하는 폐와
산소 농도가 가장 낮은 골수 쪽, 그죠? 골수는 문이 닫혀버리면은 이게 폐쇄 공간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제 논문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동맥혈관의 공급이 막혀버리면, 예를 들어서 교감신경의 자극, 교감신경이라는 거는 뭐 잘 아시죠? 능동신경이라고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감이라는 게 뭐 서로 상호 교감한다 이런 내용의 교감이 아니라 능동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말초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 동맥혈을 수축시키는 작용이 있거든요. 동맥혈을 수축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가령 이렇게 동맥혈관에 산소를 공급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산소의 공급이 닫혀버리면은 폐쇄 공간, 우리 뼈 속에, 그죠? 우리 뼈 안에 보면은 이렇게 안에 골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골수. 뼈 속에는 폐쇄 공간이 형성되기 때문에 산소 농도가 떨어지기 쉬운 거죠. 이런 경우에 가렵게 피난처가 되는 곳이 이쪽인데, 이쪽에서 전이가 일어난다는 거죠. 몸 전체, 이게 무슨 의미냐? 전이라는 것이 암 조직이 가령 이쪽에 뭐 위암이다, 간암이다, 그죠? 간암이라고 합시다. 간암이 있었는데 이 간암이 폐와 골수까지 전이가 일어날 수가 있죠. 너무 심해져서 전이가 일어나는 것은 이 암 세포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듯이 간이 이쪽에 있나요? 간이 이쪽에서 만약에 간암이 해서 가립구가 암 조직이 만들어지고 간암이 가립구가 많이 모여 있을 때 가립구가 더 많아져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조직을 확대하잖아요. 만성 염증 조직도 확대하려고 그러고 암 조직도 조직을 키우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부분은 스트레스의 발산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더 강한 스트레스를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라고 봅니다. 그래서 간암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더 이제 크게 되려고 할 때는 지직 하면서 다른 쪽에서 골수 마냥 등뼈에 있는 골수에서 지직 하면서 그쪽에서 암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간이 이렇게 해서 간을 어떻게 그려야 되나요? 간이 이렇게 있을 때 뼈가 이렇게 있죠. 척추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척추뼈, 그죠? 척추뼈에서 가리고 많이 만들어져요. 간에 암 조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좀 간이 성장하고 있는, 간이 커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직접 직접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전이라는 현상은, 암의 전이 현상은 원거리, 몸 전체를 이제 지배하기 위해서 원거리 쪽에서 암 조직이 생겨나는 현상인데, 암 조직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근데 이것이 이제 뭐 이렇게 암 조직이 이렇게 많이 커져가지고 이 정도까지 암 조직을 형성하고 있다. 뭐 이게 바이옵시라고 생검을 해보면은 원래 있는 자리보다도 더 멀리 암 조직이 이 정도 실제 크기를 알 수가 있죠. 예, 절제해 내게 됩니다, 그죠? 근데 수술하기 전에 만약에 암이 너무 많이 진행이 되어가지고 메타스테시스까지 전이까지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뭡니까? 이쪽에서 건너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혈액을 타고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있으면서 하면서 이쪽에 생겨나는 거죠. 가립구의 피난처가 늘어나는 겁니다. 가립구의 피난처가 더 늘어나게 되면 이 전이 현상을 제가 최초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하다가 이걸 좀 이해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분야죠. 흥미로운 파트인데, 이쪽에서 암 조직이 생겨나는 거죠. 암 조직. 조직으로 다루어져야 됩니다. 암 조직을 제거하듯이. 그랬을 때 가립구는 신체 동맥혈관 속에서 가립구는 더 증가되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이제 가립구 피난처가 늘어나는 것이고, 가립구가 수치가 더 올라가게 되면 몸 전체적으로 반산소적인 어떤 조직이 더 크게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몸 전체를 지배하게 돼서 몸이 결국에는 몸 자체가 이제 산소를 거부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 이제 조직은 이제 죽게 되죠. 산소가 없는 무산소 환경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해단계에 주로 의존해야 되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고등동물인 이 큰 신체를 지탱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해단계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산소를 점점 우리 몸에서 가립구가 많아지면, 지나치게 가립구가 많아질 때 무호흡증이 생겨납니다. 가립구가 많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우리가 호흡을 안 하면 가립부가 증가되기도 하지만 가립부가 많을 때도 호흡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일정 한도 이상으로 가버렸을 때죠. 일정 한도 이상으로 가버렸을 때 무호흡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무호흡증의 대표적인 예가 그 운동선수들인데요. 운동선수들은 운동선수들이 아주 힘든 운동, 바이애슬런이나 이렇게 동계 스포츠 중에서 이렇게 계속 타고 가야 되는 장거리 경기 있죠. 30km, 40km 이상 되는 40km가 넘는 마라톤이라든지 이렇게 운동 이렇게 했을 때 너무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몸이 막 이렇게 지쳐가는데도 끝까지 계속 활력을 만들어내죠. 활력을 만들어내서 계속 더 가게 됩니다. 활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몸은 계속 교감신경을 자극하게 되고 가립부가 많아졌을 때 너무 심하게 운동을 해버리면은 도착하는 순간 결승점 꼬린 지점에 도착하는 순간 너무 탈진을 해가지고요. 선수가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돼요. 너무 이렇게 끝까지 그 활력을 만들어내면 에너지도 소진하지만 가립부가 계속 증가되는 거죠. 가립부를 계속 증가시키고 동원하는 거죠. 동맥혈관 속에서 가립부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무호흡증까지 오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운동선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백혈병을 앓게 되는데요. 백혈병은 가립부가 증가되는 현상입니다. 가립부가 기준 이상으로 가립부를 막 찍어내는 거죠.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서 근육을 만들고 안 되는 걸 되게 하기 위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막 무리하게 더 하다 보면은 마치 열차가 탈선하듯이 가립부를 그냥 막 찍어내는 미성숙한 가립부들을 막 찍어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랬을 때 이것이 바로 운동선수들한테 많이 오는 백혈병입니다. 이것은 활력과 관계 있습니다. 더 빠르게, 더 스피드 있게, 아니면 더 오랫동안, 더 지속적으로. 운동이라는 게 더 빨리 아니면 더 멀리지 않습니까? 그죠? 더 오랫동안 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이 운동선수들의 백혈병이 많이 생기는 유도선수들이나, 이렇게 백혈병들 가끔씩, 이렇게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백혈병도 생기기도 하고 위암도 생길 수도 있겠죠.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위암 걸렸었던 분도 있고 백혈병이 간혹 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활력이 증가된 상태랑 관련이 있다라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제가 만성염증을 경험하고 암조직이 생기는 현상이 아까 전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메타스테이식이라니까 간에만 이렇게 간에만 암이 있었는데 갑자기 골수나 폐까지, 그죠? 골수나 폐까지 이렇게, 그죠? 우리 이게 폐 부위까지도 어떻게 그게 갑자기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가립부의 크기가 가립부의 어떤 조직의 가립부의 점령지가 더 늘어나게 되는 현상은 바로 가립부가 모여 있을 때 가립부가 너무 많이 모여 있게 되면 산성도가 낮아지죠. 제 책에서는 후반부 쪽에 보면 암의 발생에 대한 하나의 어떤 가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산도가 떨어지는 문제와 암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도가 떨어지면서 염소 같은 우리 몸에 NaCl이죠, 그죠? 나트륨, 소금이죠. 우리 사람은 소금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NA를 통해서 전기적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나트륨이온,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요하면서도 이 클로라이드 이온은 우리 대표적인 원소들 중에서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이온입니다. 이 클로라이드 이온이 이렇게 산성도와 관련해서 산성도가 떨어지는 국소적으로 산성도가 떨어지는 것이 너무 과다해져서
과립구를 너무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과립구가 더 많이 모여있게 되고 산성도가 떨어지는 현상. 그래서 새로운 점령지를 만들게 되는 현상이 바로 전이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산성도가 많이 떨어졌을 때 클로라이드 이온을 제가 하나의 가설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떤 정식 유전자, 우리 몸에 정식 유전자가 있을 때 클로라이드에 대해서는 더 다음의 시간에 또 정리 차원에 정리할 때 더 이게 책 내용을 더 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 진행을 하고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지막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면역을 제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알려드리고 설명드리는 건 바로 면역입니다. 면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누누이 만성염증이란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흉선입니다. 그렇지만 이 면역이라는 거는 흉선이 정상적일 때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 생활에 대한 부분들, 면역과 관계된 부분들을 총 정리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이렇게 그냥 전체 정리를 하면은 의미 없는 메시지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만성염증 암의 비밀을 풀다 해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들을 많이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파트에서 이제 발생이 끝나게 되면은 염증을 정의하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염증과 면역이 좀 반대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염증이라는 거는 면역과 아주 필수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정의해야 하고 염증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염증을 정의하다로 나오면서 만성염증 암을 컨트롤하는 어떤 것들 방법이라든지 도움이 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면역을 상승시킬 수 있는 생활이나 흉선을 상승시킬 수 있는, 흉선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다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치료법 파트는 조금 시간이 더 지나야 소개될 것입니다. 하나하나 그 치료법의 원리들이 밝혀지는데요. 결국에는 다음에는 염증에 대한 것들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연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파헤치게 될 것입니다. 만성염증과 암에 대해서 그 발생 원리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 전에 과립구가 중요했었고요. 과립구도 알아야 되고 만성염증 암도 알아야 되고 이제 염증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들은 사실 현대의학에서 다 새로운 내용입니다. 과립구의 미스테리가 있었는지도 잘 모르고 있죠, 사람들은. 그리고 거기에서 막혀있는 부분들이 논문들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막혀 있었는데 주변 것들이 많이 정리되면서 많은 논문을 쓰고 이 세계 의학계에서 노력을 한 결과 결국에는 과립구의 미스테리가 풀리고 만성염증과 암이 생기는 원리들이 하나씩 파헤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암이라는 거는 우리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스트레스라는 거는 환경이죠. 환경적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것이 발암 물질이라고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발암 물질과 같은 환경적 스트레스 있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사고에서 생겨난 스트레스도 많이 있죠. 아무튼 스트레스에 의해서 인체의 생명체가 소멸되는 과정을 암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생명은 살려야 되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생명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암을 통해서 죽는 거고요. 만성염증 조직은 생명체에게 중대한 경고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과립구로 인해서 반선소적인 과립구가 몸 전체를 지배하면서 산소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까지 가게 만들게 되기 때문에 조직은 너무 커지고요. 이 과립구를 지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면역적인 것을 결국에는 알아가는 과정을 이렇게 긴 안목으로 봐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